만나면 좋은 친구 MBC. 김치찌개는 2000mg이고요. 갈비탕은 1700mg, 그리고 라면은 1800mg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바로 나트륨의 양인데요. 그런데 우리 성인 기준으로의 하루에 필요한 나트륨 섭취 권고량이 2000mg이라고 합니다. 즉, 김치찌개를 아침에 한 그릇 하셨다면 하루에 필요한 나트륨을 다 섭취하신 셈이란 거죠. 네, 그러네요. 근데 이렇게 짠 음식을 계속 먹으면 입맛은 좀 돌지 몰라도요. 네. 우리 몸속에서 정수기 혹은 필터 역할을 하는 콩팥은 망가진다고 합니다. 네. 오늘 TV 메디컬 약손 시간에는요. 심할 경우 혈액 투석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만성 콩팥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건강주치 소개해드립니다. 신장내과의 임정훈 교수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콩팥은 우리 몸속에 두 개가 존재합니다. 콩 모양의 팥 색깔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이 콩팥인데요. 흔히들 필터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어떤 기관으로 이해하면 좋겠습니까? 네, 말씀 주신 대로 우리가 한글 용어로는 콩팥이라고 부르는데요. 보시다시피 우리가 콩의 형태를 가지고 있고 팥의 색깔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콩팥이라고 하고 한자로는 신장이라고도 합니다. 이 콩팥의 경우에는 강낭콩 모양이 성인 주먹 크기 장기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두 개가 한 쌍으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좌측에 한 개, 우측에 한 개가 존재하는데 배 쪽, 앞쪽이 아닌 등 뒤쪽으로 위치하고 있고 갈비뼈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하는 역할은 우리 몸에 노폐물을 걸러내는 필터 역할을 하는 것 하나와 우리 몸의 균형을 유지시켜주는 항상성을 유지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장기가 이 콩팥이 되겠습니다. 콩팥의 단면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 콩팥은 이렇게 동맥을 통해서 혈액이 들어오게 되면 신장 동맥을 통해서 피가 들어오고 그것이 이 사구체로 들어가게 됩니다. 사구체 같은 경우에는 우리 콩팥 안에서 기능을 하는 가장 중요한 단위인데요. 하나하나가 노폐물을 거르는 필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구체는 확대해서 봤을 때 그림과 같이 0.1에서 0.2mm에 불과한 굉장히 작은 단위가 되겠는데 그것이 한쪽 콩팥에 약 100만 개씩 모여 있어서 좌측에 100만 개, 우측에 또 100만 개 이렇게 합쳐서 200만 개의 필터들이 모여서 우리 콩팥이 하는 노폐물을 거르는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사구체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우리가 사구체를 확대해 봤을 때 정상 사구체의 경우에는 테두리에 이렇게 원이 있고 이 원 안으로 세포와 혈관들이 골고루 잘 예쁘게 분포하고 있는 형태를 보이고 있지만은 이 우측에 있는 망가진 사구체를 보시면 한눈에 보기에도 주변 조직과 어디가 사구체이고 어디가 정상 조직인지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로 뭉개져 있는 그런 형상을 보이고 있고 내부의 세포도 많이 증식을 해서 검은 점들이 많이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콩팥이 하는 노폐물을 거르는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되고 콩팥병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성 콩팥병 같은 경우에는 사구체의 기능이 손상을 받은 것이 3개월 이상 지속되는 상태를 말하게 되는데요. 진단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혈액 검사에서 크레아티닌이라는 신장 기능을 평가하는 검사를 통해서 그 수치가 상승하는지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겠고 혈액 검사 수치가 정상을 보이더라도 콩팥 초음파나 복부 CT 같이 그런 형태학적인 이상 소견을 확인했을 때 콩팥의 크기가 감소해 있다든지 이상 소견이 보인다면 만성 콩팥병이 있다라고 진단을 할 수 있겠고
혈액 검사나 영상 검사 모두 이상이 없었지만 소변 검사를 하셨을 때 보이면 안 되는 혈뇨라든지 단백뇨 소견이 있다면은 우리가 만성 콩팥병이다라고 진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만성 콩팥병이라고 하면 아직까지 우리가 좀 생소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사실 알고 보면 우리나라에서 만성 콩팥병은 드문 질환이 아니고 굉장히 흔한 질환입니다. 국민건강보험 자료를 보시면 성인 9명당 1명꼴 460만 명이나 이제 추정 환자가 분포하고 있다라고 우리나라에 알려지고 있고, 하지만 이렇게 많은 추정 환자분들 중에 실제로 신장내과를 방문해서 진료를 받고 있는, 관리를 받는 분은 4.4%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적은 수만이 관리를 받고 있는 것은 아마도 이 만성 콩팥병이 처음에는 아무런 증상이 없기 때문에 본인이 인지를 못하고 계시거나 증상이 있더라도 별로 심하지 않아서 본인이 특별히 관리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이 만성 콩팥병은 관리를 하지 않으면은 점점점 진행해서 사망 위험도 정상인에 비해 7배나 높일 수가 있는 무서운 질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만성 콩팥병이 의심되거나 진단을 받으신 분들은 꼭 신장내과를 방문하셔서 일찍부터 관리를 받으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이 만성 콩팥병 같은 경우에는 나이와 연관성이 많은데요. 이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젊은 나이 50대까지는 만성 콩팥병이 발생하는 빈도가 거의 없습니다. 약 2% 정도 환자들만이 이제 만성 콩팥병이 발생하는데 60대를 넘어가게 되면 그 비율이 드라마틱하게 이렇게 증가하는 양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고령 환자분에서 노화와 관계돼서 만성 콩팥병이 많이 생긴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특히 본인이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콩팥 건강에 관심을 가지시고 만성 콩팥병이 발생하지는 않는지 주기적으로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정수기 필터는 뭐 망가지면 다른 걸로 교체하면 되겠지만 콩팥은 그러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예. 저희가 평생 써야 되는 이 콩팥이 이렇게 망가지게 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네, 만성 콩팥병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콩팥 바깥에 있는 외부적인 요인으로 발생하는 손상, 그리고 콩팥 내부의 콩팥 자체에서 발생하는 손상,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 콩팥 외부의 원인으로는 대표적인 것이 당뇨병이나 고혈압 같은 이런 만성 질환이 되겠고, 콩팥 내부의 원인으로는 대표적으로 사구체 신장염증 혹은 다낭 콩팥병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만성 콩팥병이 원인 질환의 변화를 이렇게 보여주는 그래프인데요. 보시다시피 과거에 비해서 당뇨병이나 고혈압 같은 질환에 의한 만성 콩팥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서 역시나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로 진행함에 따라서 이런 만성 질환에 의한 만성 콩팥병이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투석을 시작하게 되는 환자, 말기 콩팥병 환자들이 원인 질환을 살펴보더라도 10명 중에 5명은 당뇨병으로 투석을 시작하게 되고 10명 중에 2명은 고혈압으로 투석을 시작하게 된다는, 그래서 총 70% 정도의 환자가 이런 만성 질환 때문에 투석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서 이런 병들을 잘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만성 콩팥병의 위험 인자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고혈압이나 당뇨병, 심혈관 질환이 있는 환자분들은 그것 자체로 인해서 만성 콩팥병이 합병증으로 발생할 수가 있겠고, 또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콩팥도 노화가 진행하기 때문에 65세 이상의 고령에서는 만성 콩팥병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또 가족 중에 만성 콩팥병이 가족력이 있었던 분이 있다든지, 콩팥에 해로운 독성 약물에 오랫동안 노출된 병력, 또 과거에 급성 콩팥 손상이 왔다가 치료가 된 경우, 그때는 후유증으로 콩팥 손상이 남을 수 있기 때문에 만성 콩팥병이 더 호발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요로 감염, 요로 결석, 요로 폐쇄와 같이 소변이 배출되는 길에서 어딘가가 이상이 생기거나 막히는 경우, 또 전신 감염, 자가 면역 질환과 같이 면역 반응이 항진되는 상태에서도 이 만성 콩팥병은 잘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인자들에 대해서 본인이 위험 인자를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만약 이런 위험 인자들이 있다면은 콩팥 건강에 특별히 더 관심을 가지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위험 인자에 포함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소변을 오래 참는 경우 내지는
흔히들 뭐 복용하십니다만 소염 진통제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콩팥 기능에 또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소변을 오래 참게 되면 소변이 방광에 차이게 되고 네. 그것이 방광과 콩팥의 압력을 증가시키게 됩니다. 그러면 그 압력이 증가함에 따라서 콩팥 손상이 더 악화가 되게 되는데 특히 만성 콩팥병이 있는 환자분들은 이미 콩팥의 손상이 발생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압력 증가에 더 취약할 수밖에 없고 콩팥 기능을 더 망가뜨리는 원인이 됩니다. 또 이런 진통소염제 같은 경우도 우리가 흔히 쉽게 오랫동안 복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것을 장기간 또 너무 오랫동안 자주 먹게 되면 그것이 체내 농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높아진 농도는 결국 콩팥에 염증을 일으키고 콩팥으로 들어오는 혈류의 양을 조절합니다. 그럼에 따라서 콩팥 손상이 더 악화시킬 수 있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진통소염제는 꼭 필요한 양만큼만 복용하시고 복용하기 전에는 특히 만성 콩팥병이 있는 환자분들은 본인이 담당 선생님과 상의를 하셔서 처방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세월 앞에 장사가 없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점차 노화되면서 건강이 취약해지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중에서도 인체의 정수기라 불리고 우리 몸속 노폐물을 걸러주는 콩팥 건강은 더욱더 주의가 필요한데요. 교수님, 실제로 콩팥의 별명을 보니까 침묵의 장기다 이러더라고요. 사실입니까? 예, 맞습니다.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장기지만 상당히 많이 파괴되기 전에는 본인이 그 이상 증상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침묵의 장기라고 하고 일찍부터 진단을 하고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무섭네요. 예. 근데 일반 시민분들은 만성 콩팥병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콩팥 건강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한번 여쭤봤거든요. 화면으로 한번 만나보시죠. 조기 발견이 어렵다고 들었어요. 콩팥병에 걸리면은 몸이 피곤하고 몸이 붓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뇨 있는 사람은 더욱더 주의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너무 심하면 혈액 수소까지 받아야 된다고 들었어요. 혈압, 혈당 관리하면서 술, 담배를 멀리하고 있습니다.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물을 많이 마시려고 노력합니다. 평소에 짜게 안 먹으려고 노력합니다. 정기적으로 초음파 검사를 받고 있어요. 교수님, 밤중에 오줌을 자주 놓으면 콩팥병을 의심해야 되나요? 예, 맞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밤에 잠을 잘 때에는 소변이 만들어지는 양이 적도록 항이뇨 호르몬이라는 호르몬이 나오게 됩니다. 결국 소변을 농축해주고 밤에 깊이 잠을 잘 수 있도록 소변 때문에 깨지 않도록 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만성 콩팥병이 있는 분들은 이 항이뇨 호르몬이 분비가 줄어들게 되면서 소변을 보러 자주 우리 화장실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성 콩팥병이 아니더라도 코골이라든지 수면 무호흡증 또 이뇨제와 같은 약물을 복용 중인 환자분들은 그것 때문에도 이렇게 요일을 자주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원인이 있진 않은지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병원에 꼭 와봐야겠군요. 예, 맞습니다. 이번에는요, 만성 콩팥병에 관한 오해와 진실 그리고 궁금증까지 한 번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콩팥이 안 좋은 분들은 아침에 붓는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근데 특히 눈이 퉁퉁 붓는 사람은 콩팥병을 의심해 봐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사실인가요? 네. 사실은 그 원인은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경우에는 우리가 본인이 식습관, 음식을 혹시 짜게 먹진 않는지, 수분 섭취를 많이 하고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시는 것이 맞고, 일반적으로 만성 콩팥병이 있는 환자분들도 부을 수는 있지만 눈꺼풀만 붓는 것이 아니고 하지가 붓는다든지 전신의 부종이 함께 생긴다면 그것이 눈꺼풀 붓는 증상이 콩팥병 때문일 수도 있겠구나라고 의심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앞서서 먼저 본인의 식습관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겠고, 그렇겠군요. 식습관을 조절하고도 만약 눈꺼풀이 붓는다라는 분들이 있다면은 본인이 사용하는 화장품이나 세안제 같은 것에 의한 알레르기 반응으로도 눈꺼풀을 붓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런 원인이 아닌지에 대해서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병원 오기 전에 내 식습관 체크, 뭐 미모를 위한 화장품 같은 것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군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 궁금한 점은요, 우리가 보통 건강을 위해서요, 흰 쌀밥보다 요즘 현미밥을 드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만성 콩팥병 환자나 혹은 뭐 콩팥이 조금 이상이 생기신 분들은 오히려 현미밥보다 흰 쌀밥을 먹어라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맞나요?
아예 현미밥은 백미밥, 즉 흰쌀밥에 비해서 칼륨이라든지 인과 같은 미네랄과 전해질이 좀 더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만성 콩팥병 환자분들 중에 상당히 많이 병이 진행한 분들은 이미 체내에 칼륨과 인 농도가 많이 높아져 있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분들은 현미밥을 드시게 되면 안 그래도 높은데 더 섭취가 되면서 더 높아져서 그것에 따른 여러 가지 합병증을 초래할 수 있어서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현미밥보다는 오히려 백미밥이 더 좋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하지만 이제 만성 콩팥병이 초기에는 일반적으로는 칼륨과 인이 정상 농도를 보이기 때문에 굳이 현미밥을 제한할 필요 없이 그냥 드셔도 되겠는데요. 본인이 칼륨과 인 수치를 한번 물어보시고 잡곡밥이나 현미밥을 드셔도 되는지 상담을 받으시고 드실지 말지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성 콩팥병에 대한 궁금증 질문 있습니다를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앞서 콩팥을 또 침묵의 장기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방심하고 있다가는 시한폭탄이 될 수도 있단 말인데 이 시한폭탄이 될 수도 있는 위험한 증상들이라면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네, 만성 콩팥병은 굉장히 다양한 증상을 유발할 수 있는데 그중에서도 대표적인 증상을 보면 먼저 입맛이 떨어집니다. 또 피로, 이제 전신 쇠약감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고 구역, 구토를 표현하는 분들도 많고 소변을 봤는데 평소에는 괜찮은데 거품이 굉장히 빽빽하게 찬다라고 인지를 하시는 경우도 있고 다리 하지를 눌렀을 때 이렇게 손가락으로 눌렀을 때 움푹 들어가는 부종이 발생하는 경우 소변 양이 평소에 비해 눈에 띄게 감소하는 경우 이런 증상들이 콩팥병의 대표적인 증상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증상들은 콩팥병이 상당히 많이 진행한, 콩팥 손상이 많이 진행을 해야지 나타나는 것이고 초기에는 아무런 이상 증상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자각을 못하고 인지를 못하고 계시다가 뒤늦게 이제 증상이 나타나서 병원을 찾을 때는 이미 너무 많이 손상이 진행돼서 손을 쓰기가 늦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콩팥은 주기적으로 일찍부터 조기에 검진을 해서 기능의 이상 여부를 확인하시고 이상이 있다면은 아무런 증상이 없더라도 꼭 신장내과를 방문해서 치료와 관리에 대해서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만성 콩팥병이 조기 진단을 위해서는 이제 먼저 제일 간단하게는 혈액 검사를 통해서 크레아틴이라는 우리가 신장 기능을 평가하는 지표를 측정할 수가 있겠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소변 검사를 통해서 혈뇨나 단백뇨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콩팥 초음파나 CT를 통해서 콩팥이 형태적으로 정상 형태를 보이는지 이상 형태를 보이는지를 확인하면 콩팥병을 조기에 진단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만성 콩팥병의 다양한 증상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네. 이 콩팥의 기능이 떨어지면 잠을 잘 때 그 숨을 잘 쉬지 못하는 수면 무호흡증이나 야간 저산소증 같은 이런 수면 호흡장애 유병률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콩팥의 기능이 떨어지면 숨 쉬는 것도 힘들어진다는 건데 이게 실제로도 그렇습니까? 네, 맞습니다. 만성 콩팥병은 우리 콩팥 기능이 망가지는 것이고 그러면 콩팥이 하는 역할인 소변을 배출하는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몸에 체액, 수분이 저류하게 되고 그런 부종을 유발하게 되는데 목이라든지 이런 기관에도 부종을 유발하게 되고 그것이 거기를 좁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하고 또 체내에 있는 노폐물을 원활하게 배출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배출되지 않고 몸에 축적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여러 신경이나 근육의 조절 기능에 장애를 발생시키고 그것이 수면호흡 장애를 유발하는 원인이 되는데요. 이 수면호흡 장애의 경우에는 우리가 밤에 잠을 잘 때 산소 농도를 감소시키기 때문에 그것은 또 더 나아가서 심혈관 질환의 발생 위험을 증가시키게 되고 다음 날 우리가 일어났을 때 만성적으로 피곤함을 느낀다든지 집중력도 떨어지는 이런 다양한 증상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관심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콩팥이요 건강의 다양한 지표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그러네요. 듭니다. 예. 실제로 진단하시는 경우에 보면요 건강한 콩팥과 손상된 콩팥이 어떤 차이점을 드러내는지 직접 PPT 보시면서 한번 설명해 주실까요? 만성 콩팥병이 콩팥 형태 변화를 나타내는 그림인데요. 먼저 좌측의 그림이 건강한 콩팥 상태를 나타내고 우측의 경우가 손상된 콩팥을 보여줍니다. 건강한 콩팥의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콩 모양으로 이렇게 콩팥이 생겨 있고 표면이 굉장히 검붉은 색을 띠고 있으면서 윤기가 돌고 팽팽한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손상된 콩팥을 보시게 되면 딱 한눈에 보기에도 좌측과 다르게 표면이 울퉁불퉁 거칠어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콩팥의 크기가 위축, 작아지는 이런 위축이 발생해서 기능이 떨어지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을 콩팥 초음파 소견의 차이로 한번 확인을 해보면
정상 콩팥에서의 콩팥 초음파 소견인데요. 보시면 이렇게 타원형의 장기가 위치하고 있고 바깥쪽은 검은색, 내부는 흰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크기는 이제 직경이 9에서 12cm가 되면 우리가 정상 크기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우측의 만성 콩팥병 환자분들이 콩팥을 보게 되면 한눈에 보기에도 이 어디가 콩팥인지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이 내부가 밝아져 있는 이런 소견을 확인할 수가 있고 콩팥의 크기도 9cm 미만으로 8cm, 7cm 이렇게 작아져 있는 형태를 확인한다면 만성 콩팥병이 있구나라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복부 CT를 통해서 확인하면 콩팥은 한 쌍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좌측과 우측에 한 개씩 총 2개가 이런 식으로 존재하게 되는데 만성 콩팥병이 있는 환자분들이 콩팥은 이런 식으로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좀 지저분한 형태를 가지고 있고 크기 또한 많이 작아져서 이런 형태를 보인다면 만성 콩팥병의 전형적인 형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만약 본인이 콩팥병이 있고 기능이 떨어져 있는 것은 알았는데 과거에 콩팥 기능이 어땠는지 알 수가 없고 본인은 당뇨나 고혈압도 없거나 이제 병을 앓은 지가 얼마 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원인이 불분명한 콩팥병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원인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콩팥 조직 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림과 같이 엎드린 상태에서 초음파를 통해서 바늘을 찔러서 콩팥 조직을 떼내게 되고 그 조직을 현미경으로 200배, 300배 이렇게 확대를 했을 때 어떤 이상에 의해서 콩팥병이 생기는지를 확인하는 콩팥 이상 여부를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검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교수님께서 계속 강조해 주셨지만 이 콩팥은 증상이 나타나면 이미 늦은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네. 조기 진단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치료에 있어서도 교수님 가능한 한 빨리 치료하고 관리하는 게 중요하겠죠? 네, 맞습니다. 만성 콩팥병의 치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크게 2가지 치료 목표가 있는데 먼저 콩팥 기능의 감소 속도를 늦추는 것 한 가지와 심혈관계 질환과 같은 위험할 수 있는 합병증의 발생을 막는 것이 있습니다. 콩팥도 노화가 진행되기 때문에 40세 이후로는 노화에 의해서 정상인의 경우에도 1년에 사구체 여과율이 일씩 감소하는 경과를 보이게 되는데요. 만성 콩팥병이 있는 환자분들은 정상인에 비해 훨씬 빠른 속도로 사구체 여과율이 감소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년에 4~5배 정도 빠른 속도로 감소해서 콩팥이 일찍 기능을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흔히 우리 병원을 찾게 되는 만성 콩팥병 환자분들이 그러면 콩팥을 원래대로 회복할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그렇게 회복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고 만성 콩팥병은 비가역적인 손상이 이미 발생한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발생하는 손상의 속도를 늦추는 데 치료의 목표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 만성 콩팥병이 있으면 우리가 혈관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쳐서 다양한 혈관 질환들을 유발할 수 있는데 치명적일 수 있는 혈관 질환이 심근경색과 같은 관상동맥 질환 그리고 뇌경색 같은 뇌혈관 질환이 있습니다. 이런 질환의 빈도가 상당히 높아지게 되고 사망에 이르게 되는 무서운 합병증인데요. 특히 콩팥병의 단계가 높아지면 질수록 그 발생 빈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위험할 수 있는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찍부터 관리를 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럼 만성 콩팥병 환자분들이라면 꼭 피해야 할 나쁜 것들을 말씀드리면 먼저 탈수가 있습니다. 탈수는 말 그대로 몸에 수분이 부족한 상태를 말하는데요. 수분이 모자라게 되면 콩팥이 하는 역할인 오줌을 만들고 노폐물을 배출하는 기능을 제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콩팥에 손상이 발생하게 되고 또 콩팥병이 있는 분들은 혈압이 높아지고 또 혈압이 높아지면 그것이 콩팥 손상을 더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고혈압이 있다면 꼭 정상 범위로 혈압을 낮춰주는 것이 필요하겠고 CT 조영제라든지 항생제, 소염 진통제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콩팥에 들어가서 콩팥 손상을 더 유발할 수 있는 콩팥에 해로울 수 있는 약제이기 때문에 이런 약제들의 사용은 가능하면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심한 감염이 발생한 경우에도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항진되면서 면역 물질들이 콩팥을 공격하는 그런 증상들이 생길 수가 있어서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역이 튼튼하게 유지해 주시는 것이 좋겠고 소변이 배출되는 길, 요로에 어딘가가 막히거나 이상 소견이 있어서 소변 배출이 원활하게 되지 않는다면 압력 증가에 의해서 콩팥 손상이 더 조장될 수 있기 때문에 요로 폐쇄 발생도 이런 주의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콩팥에 도움이 되는 좋은 습관인데요.
가장 중요한 것이 역시 저염식, 하루에 5g 미만으로 소금의 섭취량을 줄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는 단백질 섭취량도 조절을 해야 되는데요. 그리고 요즘 우리가 건강보조식품을 많이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섭취하게 되면 그것이 소변으로 배출되는 과정에서 콩팥을 거치고 거기에 손상을 유발할 수 있어서 꼭 필요한 약이 아니라면 가능하면 건강보조식품은 드시지 않는 것이 좋겠고 햄버거나 감자튀김 같이 여러 인스턴트 식품에는 여러 화학물질들이, 화학 첨가제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음식은 가능하면 자연식품으로 섭취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또 심한 감염이 발생하면 우리가 콩팥을 망가뜨릴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심한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예방접종, 특히 독감이나 폐렴,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해두시는 것도 콩팥병의 악화를 막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겠고 담배는 당연히 끊으셔야 되겠습니다. 담배에 포함되어 있는 니코틴 성분들이 혈관 건강에 더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꼭 담배는 끊으셔야겠고 술 같은 경우에도 알코올이 혈압을 높인다든지 또 간 기능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복용하는 약물들이 농도를 더 체내에서 높게 유지를 해서 그 높아진 농도로 인해서 이 콩팥 손상을 더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술도 안 드시는 것이 좋겠고 혈액순환이 잘 될 수 있도록 규칙적인 운동, 일주일에 5번 이상, 한 번에 30분 이상, 심장이 좀 빠르게 뛸 수 있도록 빠르게 걷거나 가볍게 달리는 정도의 운동을 해주시는 것도 콩팥 건강에 많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앞에서 말씀드린 콩팥에 도움이 되는 저염식에 대해 좀 더 상세히 살펴보면 하루에 섭취하는 소금의 양을 5g 미만으로 줄이는 것이 필요한데요. 5g이라고 하면 감이 잘 안 오실 수도 있는데 대략 티스푼 1스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켜야 될 원칙이 먼저 국물 요리를 피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먹는 탕이나 찌개 같은 국물 요리에는 소금을 많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식사를 하실 때 국물을 떠먹지 마시고 젓가락으로 건더기만 건져 먹는 식으로 식사를 하시면 좋겠고 또 소금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음식들 대표적으로 가공식품이나 김치, 장아찌, 젓갈 같은 음식은 섭취를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요리를 하실 때 소금 대신 맛을 낼 수 있는 다른 양념을 쓰시면 포함되어 있는 염분의 섭취를 좀 줄이는 데 도움이 되겠는데요. 아래쪽에 이제 소금 1g에 포함되어 있는 나트륨 양에 해당하는 다른 양념의 양들을 보여주는 그림이 나오고 있는데요. 소금 1g은 간장 5cc, 된장 10g, 고추장 15g에 해당하는 나트륨이 포함되어 있어서 소금 대신 만약 다른 대체 양념을 쓴다면 양념의 양을 더 많이 쓰더라도 염분의 수치는 나트륨의 수치는 낮출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신장에 있는 노폐물을 제거하는데 물도 도움이 된다고 해서 물을 또 많이 섭취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사실일까요? 네,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만성 콩팥병이 있는 환자분들 중에 초기의 경우에는 이제 탈수를 예방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요. 탈수가 발생하면 이제 노폐물이 배출되지 않고 소변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콩팥이 더 빨리 망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적정량의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하지만 콩팥 손상이 더 많이 진행된 만성 콩팥병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소변을 만드는 기능 자체가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수분을 섭취하시게 되면 수분이 배출되지 않고 몸에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부종을 유발하게 되고 혈압을 높이게 되고 신부전이 악화되는 여러 가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상태에 맞는 적정한 수분 섭취를 하는 것이 중요한데 담당 신장내과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셔서 수분을 얼마나 섭취하면 될지를 한번 상담을 통해서 결정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겠습니다. 우리 몸속 생명의 필터라 불리는 콩팥. 지난 1월 신장내과를 찾은 40대 환자. 제가 이제 심한 감기가 들어가지고 약을 먹고 하다가 어느 날 이제 소변을 보는데 약간 콜라색에 가까운 이제 소변이 나오니까 이제 너무 놀라가지고 하루 이틀은 그냥 좀 있어 봤는데 계속 이제 그 색깔이 좀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겁이 나가지고 그래서 동네 병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지내는 거 잘 지내고 계시고 네. 예, 약물 농도 잘 유지되고 있고 요즘 뭐 특별히 감기 같은 거 걸린 거 없으시고 네, 약 먹는데 불편한 거 없으시고요. 네. 잘 독감 주사 맞고도 괜찮더라고요. 맞고도 괜찮으셨고. 환자와 같이 평소와는 다른 소변색을 보이거나 피로감이 누적되고 몸이 붓는 등 건강 전반의 균형이 깨진 상태가 계속된다면 만성 콩팥병을 의심해 봐야 한다.
우리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16년도에 콩팥 조직 검사를 통해서 사구체 신염이 이미 진단되신 상태였는데요. 한 이제 10년 정도 지나서 콩팥 기능이 많이 나빠진 상태로 작년에 저희 병원으로 전원을 오셨습니다. 이제 이미 콩팥병이 너무 많이 진행된 상태여서 그때부터는 이제 보존적인 치료를 하면서 관리를 받으셨습니다. 주된 치료는 우리가 만성 콩팥병에 대한 일반적인 치료인 고혈압에 대한 치료가 되겠고, 그 외에도 철저한 식단 조절 그리고 운동과 같은 기본적인 보존적인 치료를 하면서 지켜봤는데요. 이미 5단계로 거의 진입한 상태였기 때문에 더 특별한 치료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었고, 결국은 우리가 콩팥 대체요법을 준비하는 식으로 이제 치료를 진행했습니다. 콩팥의 정상 기능이 약 15% 이하로 남은 말기 신부전의 경우 혈액 투석과 같은 콩팥 기능을 대체할 추가적인 치료가 시행되는데, 이때 역시 식습관 및 수분 섭취 또한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콩팥병 5단계가 되게 되면 콩팥이 하는 역할을 거의 할 수가 없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5단계에 이르신 분들은 콩팥 기능이 거의 없기 때문에 노폐물이 너무 많이 축적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꼭 5단계 환자분들은 투석 같은 치료를 고려하셔야 되겠습니다. 콩팥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콩팥 대체 치료에는 크게 신장 이식과 투석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더 나은 방법은 당연히 신장 이식이 되는데, 그것은 왜냐하면 내 몸이 콩팥이 하는 역할을 100% 이제 이식받은 콩팥이 새로 기능을 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콩팥 이식을 하실 수 있는 환자분들은 콩팥 이식을 받으시길 권장하겠습니다. 만성 사구체 신염과 더불어 당뇨병, 고혈압은 만성 콩팥병을 일으키는 주요 위험 요인이므로 평소 혈압과 혈당 관리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지금은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콩팥 이식을 받고 4개월, 5개월 정도 지난 상태인데요. 혈액 검사로 평가해 봤을 때는 정상 수치로 잘 유지가 되고 있다고 나오고, 사구체 신염도 재발하지 않고 특별히 감염이라든지 거부 반응 같은 위험성이 없는 상태로 굉장히 잘 관리가 되고 있는 상태십니다. 지금처럼만 해주신다면 콩팥 기능을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 잘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고, 환자분과 함께 콩팥 기능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힘들었던 지난 투병의 시간을 뒤로하고 다시 건강해질 수 있다는 삶의 희망을 품어본다. 수치가 점점 나빠지면 안 좋고, 일단은 또 수술을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음식에 그런 제한이 많아서, 시간이 지나서 그런 경우가 온다면은 이제 해외여행도 예전처럼 또 가고 싶고, 이제 제가 먹고 싶은 것도 많이도 먹고 싶고, 그래서 하고 싶은 것 좀 편하게 그렇게 즐기면서 살고 싶습니다. 만성 콩팥병으로 인해서 혈액 투석 받는 환자분들 만나봤는데요. 이 4시간 동안 병원에 머물면서 투석을 받는다는 게 상당히 힘들 것 같습니다. 직접 환자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요? 네, 우리 투석을 받는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일주일에 3번씩 한 번에 4시간씩 혈액 투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신체적으로도 피로하고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육체적인 부분 외에도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부분들이 많은데요. 이제 투석을 중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꾸준히 정기적으로 평생을 받아야 된다는 점, 또 본인이 먹고 싶은 음식이 있지만 항상 음식을 조심해서 먹어야 하고 가려서 먹어야 된다는 점, 또 지금은 상태가 괜찮지만 언제 나빠질지 모른다는 그런 막연한 불안감 때문에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증상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우리 의료진들은 이런 분들의 육체적인 증상 외에도 이런 정서적인 부분까지 도움을 드리고자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혈액 투석까지 이어지기 전에 좀 빠른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앞서서 얘기해 주셨던 콩팥 건강의 척도인 이 사구체 여과율에 따라서 그 치료 전략도 좀 달라진다고요? 네, 맞습니다. 콩팥병의 단계에 따라서 치료 전략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한번 살펴보면 사구체 여과율이 90점 이상인 경우를 콩팥 기능이 거의 정상인 1단계, 60에서 90인 단계를 콩팥 기능이 다소 낮은 2단계, 30에서 59에 해당하는 환자분들을 콩팥 기능이 감소되어 있는 3단계, 15에서 29에 해당하는 분들이 콩팥 기능이 매우 많이 감소되어 있는 상태의 4단계, 그리고 마지막 사구체 여과율이 15 미만인 경우를 콩팥 기능이 거의 없는 5단계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일반적으로 콩팥병 3단계부터 우리 신장내과를 방문해서 관리를 받으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만성 콩팥병 3단계의 치료 전략을 보시면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콩팥병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원인 질환들을 교정하고 관리를 해주는 것이 콩팥병이 진행을 막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혈압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혈관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쳐서 콩팥 손상을 더 악화시킬 수 있는 치명적인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수시로 자주 혈압을 측정해서 혈압이 높아지진 않는지를 확인하시고 단백뇨가 동반되는 환자분들이 많은데요. 단백뇨의 경우에는 양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콩팥에 염증을 일으키고 손상을 유발하는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단백뇨를 최대한 나오는 양을 줄일 수 있도록 음식 조절이나 약제 복용을 통해서 양을 줄여주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콩팥을 보호하는 콩팥 건강 수치들을 정리한 그림인데요. 먼저 혈압의 조절 목표는 130에 80 이하를 유지해 주시는 것이 좋겠고 공복 혈당의 경우에는 두 자릿수 100 이하가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 경우에는 당화혈색소를 7 미만으로 유지하시면 좋겠고 적정한 체중이 유지되도록 체질량 지수 기준으로 20에서 25 사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 콜레스테롤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위험 인자에 따라서 값이 좀 바뀔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총 콜레스테롤 기준으로 200 이하, 중성지방 기준으로 200 이하, 저밀도 콜레스테롤 기준으로 100 이하의 수치를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해주시면 가장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말씀 주신 3단계 같은 경우에는 생활 습관의 관리를 통해서라도 일정 부분 치료가 가능한데 이제부터 말씀해 주실 4단계에 접어들면은 이제 합병증이라는 위험 요소가 함께 한다고 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릴까요? 네, 다음으로는 콩팥병이 더 진행하게 되면 사구체혈 15에서 29에 해당하는 만성 콩팥병 4단계인데요. 콩팥 기능이 매우 감소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빈혈이나 부종, 고칼륨 혈증, 고인산 혈증과 같이 다양한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의 3단계 치료 전략은 그대로 유지를 해주시면서 이런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또 합병증이 발생했다면 적절한 관리를 해주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먼저 만성 콩팥병 4기에서 우리가 쉽게 발생하는 빈혈인데요. 빈혈은 혈액 내의 혈색소 농도가 남성의 경우에는 13 미만, 여성의 경우에는 12 미만인 경우를 말합니다. 빈혈이 발생하는 원인은 콩팥에서 우리 피를 생성하는 조혈 호르몬이라는 호르몬이 나오게 되는데 콩팥 기능이 망가지게 되면 이 호르몬이 분비가 되지 않게 되고 모자라져서 피가 잘 생성이 되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만성 콩팥병으로 인해서 입맛이 없고 식욕 저하가 있어서 영양 결핍이 오는 경우가 많아서 체내에 피를 만드는 재료인 철분이 모자란 경우가 많아져서 이런 빈혈이 흔히 동반되는데요. 빈혈이 있으신 분들은 안색이 창백해진다든지 숨이 차진다든지 어지러움, 식욕감퇴, 부역, 무기력, 두통 같은 다양한 증상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빈혈이 있다면은 조혈 호르몬 주사를 통해서 피가 잘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고 피를 생성하는 재료인 철분제를 경구나 주사를 통해서 보충해 주시는 것이 많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몸이 붓는 부종인데요. 콩팥이 하는 역할이 소변을 만들고 수분을 배출하는 역할인데 그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체내에 수분이 축적되게 되고 그것이 부종으로 발현이 되게 되는데 특징적으로 콩팥병이 있는 분들은 다리부터 붓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강이라든지 이렇게 발목, 발등을 눌렀을 때 움푹 들어가고 나오지 않는 이런 증상이 있다면 콩팥병에 의한 부종이 발생했구나라고 쉽게 우리가 인지를 하실 수가 있겠고 치료로는 소변의 배출 양을 늘려주는 이뇨제를 복용하는 방법과 소금이 많이 섭취하게 되면 그것이 배출이 되지 않고 몸에 수분을 축적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음식을 싱겁게 드시고 물을 적게 드시는 것이 부종 조절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칼륨 혈증인데요. 콩팥이 하는 역할이 노폐물을 배출하고 몸에 쌓인 과다한 칼륨 같은 것을 배출해서 균형을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콩팥이 망가지면 소변으로의 칼륨 배출 기능에 장애가 생기게 되고 또 체내에 대사성 산증이 발생하게 되면 혈액 내로 칼륨을 유출시키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칼륨의 농도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칼륨의 농도가 높아지게 되면 근육과 이런 심장의 조절 기능이 약해져서 손발이 저린다든지 얼굴에 경련이 발생한다든지 또 심장 기능을 저하시켜서 혈압도 떨어지고 부정맥이 생기고 더 심한 경우에는 심장마비까지 일으킬 수 있는 위험할 수 있는 합병증이 되겠는데요. 이 고칼륨 혈증이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고칼륨 혈증을 치료해 줄 수 있는 칼륨을 낮추는 약제를 복용하시고 대사성 산증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산증을 교정하는 약을 복용하시는 것이 치료가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칼륨이 많은 음식을 피하는 것인데요. 모든 환자분들이 만성 콩팥병이 있다고 해서 칼륨 수치가 높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먼저 본인이 칼륨 수치를 확인하셔서 칼륨이 만약 높다면은 저칼륨 식이를 하시는 것이 필요하고 칼륨이 정상이라면은 굳이 저칼륨 식이는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칼륨은 우리가 흔히 섭취하게 되는 생으로 먹는 야채나 생으로 먹는 과일에 많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칼륨이 많이 포함된 음식이 양송이, 쑥, 늙은 호박, 단호박, 물미역, 부추, 과일 중에는 토마토, 멜론, 참외, 곶감, 바나나 같은 과일에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야채나 과일들은 가능하면 섭취를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드실 때는 야채나 과일의 껍질과 줄기, 씨앗은 제거하고 드시고 야채를 드실 때 얇게 썰어서 따뜻한 물에 한두 시간 정도 담가놨다가 드시는 방법, 또 채소를 물에 삶거나 데쳐서 그 물은 버리고 이제 야채를 섭취하신다면 칼륨의 섭취량을 많이 줄이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인산 혈증, 미네랄 뼈 질환입니다. 콩팥병이 진행하게 되면 콩팥 기능의 저하로 인해서 인도 배출이 잘 되지 않고 인이 몸에 축적되게 됩니다. 또 우리 뼈에 있는 칼슘 성분이 뼈에서 혈액 내로 유출이 되게 되고 그럼 뼈는 약해지고 혈관이 오히려 뼈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이런 고인산 혈증에 의한 미네랄 뼈 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골연화증이나 골다공증, 골수섬유화, 혈관석회화, 말초조직 개사와 같은 다양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이 높은 분들은 인결합제나 비타민 D, 칼슘 유사체를 복용하셔서 인 수치를 낮추는 치료를 받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또 인 역시 우리가 먹게 되는 음식에도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만약 본인의 인 수치가 높은 환자분들이라면 인이 많은 음식은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인이 많은 대표적인 음식으로는 유제품이 있는데요. 우유나 아이스크림, 요구르트, 치즈 같은 제품에 많이 들어있고 또 기호식품, 우리가 흔히 먹는 햄이나 소세지, 빵 같은 음식, 또 조미료나 콜라, 사이다 같은 청량음료, 견과류에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인이 높으면 이런 음식들도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셨던 이 만성 콩팥병의 4단계를 넘어서는 순간부터는 아무래도 콩팥이 이제 제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접어들게 될 텐데요. 그러니까 뭔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대체요법이 그때부터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설명 좀 이어주실까요? 네, 맞습니다. 이제 만성 콩팥병이 이제 더 진행을 해서 마지막 5단계에 이르게 되면 콩팥이 기능을 거의 못하는 상태가 되고 소변도 만들지 못하고 노폐물도 배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콩팥은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단계이기 때문에 콩팥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투석이나 이식에 대한 준비가 필요한 상태인데요. 먼저 혈액 투석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콩팥을 대신하는 투석 기계가 있습니다. 몸에 있는 혈액을 이 투석기를 통과하게 만들면은 투석기 이 투석막을 거치게 되는데 이 반투과성 막을 경계로 혈액에 있는 노폐물이 투석액 쪽으로 제거가 되게 되고 그러면 깨끗해진 혈액을 다시 환자 몸으로 이제 순환시켜주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혈액 투석의 경우에는 일주일에 3번, 한 번 할 때 4시간씩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 혈액 투석은 혈액을 대량으로 빼서 노폐물을 거르고 다시 순환시켜주는 이런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혈관을 굵게 만드는 조치가 필요한데요. 혈액 투석을 위해서는 자가 동정맥류를 만드는 수술이나 인조혈관을 삽입하는 이런 수술을 미리 사전에 받아두셔야 합니다. 만약 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급하게 혈액 투석을 해야 되는 상태가 나빠진다면은 우리가 임시로 굵은 혈관에 굵은 도관을 삽입하는 이런 정맥 도관 삽입 시술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시술을 하게 되면 감염의 위험이나 출혈의 위험이 높아지게 되고 또 이 도관은 임시로 사용하는 것이고 나중에는 자가 동정맥류 수술이나 인조혈관 수술을 또 받아야 하기 때문에 만약 본인이 만성 콩팥병 5단계에 해당하고 혈액 투석을 생각하신다면 미리부터 이런 수술을 통한 준비를 해두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복막 투석인데요. 복막 투석의 경우에는 우리가 장을 싸고 있는 복막을 이용해서 노폐물을 거르는 방식입니다. 뱃속에 2리터의 복막 투석액을 주입하고 혈액과 복막 투석액 사이 농도 차이를 이용해서 노폐물과 수분을 제거하는 방식인데요. 병원을 가실 필요는 없고 집에서 시행하시면 되는데 이것은 매일 시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제 기계 투석을 하게 되면 본인이 잠을 자는 야간 시간에 기계를 이용해서 투석을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주간, 오전이나 오후, 저녁 시간을 활용하기는 좋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신장 이식의 경우에는 콩팥 기능이 정상인 사람의 신장 2개 중에 하나를
이제 말기 콩팥병이 있는 환자에게 이식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말기 콩팥병 환자들에 있어서는 가장 좋은 최선의 치료 방법이 되겠습니다. 남의 콩팥을 이식을 받아서 내 콩팥이 하는 역할을 100% 다 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삶의 질도 좋고 합병증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치료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신장 이식을 받게 된 경우에는 평생 면역 억제제를 먹어야 된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이걸로 인한 어떤 부작용이나 좀 주의사항 같은 건 없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제 콩팥 이식을 받는다고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평생 관리를 하고 면역 억제제도 복용을 하셔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이제 타인으로부터 받은 이 장기를 외부로부터의 침입이라고 생각을 하고 공격을 하는 이런 거부 반응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부 반응이 발생하면 괜찮던 콩팥이 순식간에 금방 나빠지기 때문에 미리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면역을 조금 조절하는 면역 억제제를 꾸준히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복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신장 이식을 받으신 분들은 본인의 콩팥 기능이 지금 정상이라고 안심하지 마시고 면역 억제제를 꼭 정해진 시간에 규칙적으로 복용하시는 것이 필요하고 이 면역 억제제를 복용하면 면역이 떨어지기 때문에 감염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병원을 방문할 때마다 면역 억제제가 적절한 농도로 조절이 되고 있는지를 체크를 해서 거기에 맞춰서 약물 처방 용량을 조절하기 때문에 병원을 꾸준히 다니면서 담당 선생님과 상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면역 억제제 복용도 상당히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신장 이식 후에 그 이식받은 신장이 재기능을 한 데까지는 시간이 얼마나 걸린다고 봐야 될까요? 네, 신장 이식을 받게 되면 이식받은 신장은 이식받은 직후부터 기능을 점차 회복하게 되는데 수시간이 지나게 되면 이제 소변이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수일이 지나면 사구체 여과율이 정상 범위까지 회복하게 됩니다. 만약 특별한 문제가 없이 경과가 양호하다면은 보통 수주 내에 정상적인 기능까지 회복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정상적인 기능을 보인다고 안심하고 이제 관리를 등한시하는 것이 아니고 언제든지 콩팥이 다시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식이 조절이나 약물 복용을 꾸준히 해주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소리 소문 없이 망가지는 이 콩팥 건강하게 좀 평생을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예방하면 좋을까요?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듯이 만성 콩팥병 같은 것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요. 만성 콩팥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규칙적인 운동이라든지 영양분이 골고루 있는 균형 잡힌 식단, 콩팥 기능을 검사하는 사구체 여과율을 체크하는 매년 콩팥 건강 검진을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고 저체중이나 과체중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중을 적절히 관리를 해주시고 담배를 피시는 분들은 꼭 담배를 끊으셔야 됩니다. 또 탈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물을 충분히 많이 드시는 것, 또 진통서염제와 같은 일반 의약품 같은 경우는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가급적이면 드시지 않는 것이 콩팥 질환을 예방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콩팥 건강이 한번 망가지면 자연적 치유와 회복은 굉장히 어렵다고들 합니다. 이번에는요, 시청자 사연들을 모아봤습니다. 교수님, 만성 콩팥병으로 혈액투석을 이제 막 시작한 50대 남성분의 사연인데요. 일주일에 3번 정도 병원을 방문해서 투석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투석을 하고 나면요, 몸이 오히려 더 피곤해지고요. 어떤 때는 너무 어지러워서 몸을 제대로 못 가눌 정도로 비틀거릴 때도 있다고 합니다. 주변에서는 혈액투석이 맞지 않는 거라면서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까지 있다고 합니다. 혈액투석 후 피곤함과 어지러움이 나타날 때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너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해결해 주십시오. 예. 혈액투석을 받는 분들 중에 상당히 많은 환자분들이 투석을 하고 나서 오히려 피곤하다든지 머리가 어지럽다라고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은 게 사실인데요. 흔한 경우군요. 예, 맞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혈액투석이라는 것이 몸에 축적되어 있는 요독물질, 노폐물과 수분을 4시간 안에 모두 맞춰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양을 제거를 해야 되게 됩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이렇게 많은 노폐물과 수분이 빠져나가다 보니까 그것이 일시적으로 균형이 맞지 않으면서 나타나는 흔한 증상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네. 시청자 사연과 같이 굉장히 심한 상태로 오랫동안 지속된다면은 이런 경우에는 투석막을 변경한다든지 투석 방법을 변경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겠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주치의 선생님과 한번 상담을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외에도 다음 투석에 제거해야 되는 노폐물과 수분의 양이 너무 많아지는 경우에는 투석을 마치게 되면 당연히 더 힘들고 피곤하고 어지럽고 이런 것
것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네. 투석과 투석 간에 이제 노폐물이 많이 축적되지 않도록 음식 같은 것을 잘 조절을 하시고 물도 너무 많이 드시지 않도록 먼저 한번 조절을 해보시는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이번 사연은요, 매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 30대 직장인의 사연입니다. 12월 연말부터 새해 연초를 맞아 새로운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대요, 직장에서. 끼니도 그럴 만큼 정말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잠도 제대로 못 자다 보니까 피로가 계속 누적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비타민C를 최근 꾸준히 먹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장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비타민C 과다 복용을 피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던 모양입니다. 조금 겁내하고 있거든요. 선생님, 좀 위로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예. 시판 중인 비타민C 제품들은 굉장히 고용량인 제품들이 많습니다. 이런 고용량의 비타민C를 섭취하게 되면 우리 몸에서 비타민C를 활용하는 것에도 한계가 있고 남은 대부분의 양들이 콩팥을 거쳐서 소변으로 배출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만성 콩팥병이 있는 분들은 이렇게 고용량의 비타민C가 소변으로 나가는 과정에서 콩팥의 결석, 돌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돌이 생성이 되면 그렇지 않아도 나쁜 콩팥 기능이 더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네. 또 비타민C가 소변으로 빠져나가는 과정에서 소변의 삼투압을 올린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인자들로 인해서 콩팥 손상을 더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꼭 만성 콩팥병 환자분들은 이런 고용량 비타민C 제품들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비타민C를 섭취하고 싶은 분들은 우리 콩팥에 안전한 저용량 비타민 BC가 함유된 그런 제품이 나와 있습니다. 처방을 받으셔서 복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야, 비타민C도 처방받아야 되는 게 그렇군요. 예, 저용량 제품이 처방을 통해서 복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네, TV 메디컬 약손 오늘은 우리 몸의 필터인 콩팥에 생기는 질환과 치료법까지 알아봤습니다. 이 만성 콩팥병 환자가 왜 해마다 늘고 있어서 세계 콩팥의 날도 지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성 콩팥병에 대한 관심도가 조금은 더 높아져야 될 것 같은데요, 교수님? 예, 맞습니다. 만성 콩팥병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질환인데요. 하지만 다른 만성 질환에 비해서는 아직까지 관심도가 많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만성 콩팥병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아무런 증상이 없기 때문에 본인이 인지를 못하고 그것이 많이 진행한 상태에서 이제 발견을 하게 되는데 그 상태에서 병원을 방문하시면은 이미 콩팥은 회복하기에 늦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성 콩팥병도 조기에 발견을 해서 일찍부터 관리를 받으신다면 콩팥 기능을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잘 유지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본인의 콩팥 건강에 관심을 가지시고 주기적으로 체크를 하셔서 만약 콩팥 질환이 의심된다면 일찍 신장내과를 방문하셔서 관리하셔서 치료 시기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마스크 필터의 교체 시기는 하루고요. 정수기 필터 교체 시기는 6개월에서 1년이라고 합니다. 우리 몸속의 필터라고 볼 수 있는 콩팥의 교체 시기는 없습니다. 네. 매일매일 관리하셔야 됩니다. 네, 오늘 만성 콩팥병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셨죠? 신장내과의 임정훈 교수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현재는 결국은 콩팥이 하는 이 필터, 노폐물을 제거하는 기능을 100%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타인에게 받는 기증 외에는 없는 상태인데 결국은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최근에는 우리가 많이 들어보신 돼지 콩팥을 이제 사람에게 이식하는 방법이라든지 스템셀 이런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콩팥을 새로 만드는 이런 식의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그런 부분을 통해서 만성 콩팥병 환자분들도 콩팥 이식을 이제 돼지로부터 받았고 그 콩팥이 망가지게 되면 또 몇 년 뒤에 또 한 번 다른 또 장기를 받아서 갈아 끼우듯이 우리 어떻게 보면 건전지 교환하듯이 콩팥을 교체할 수 있는 이런 기술이 개발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나면 좋은 친구 MBC